안녕하세요. 통치이탈리아에 다시 보고 싶은 영화 61번째 영화입니다. 좀 특별한 영화고요. 에드먼드 굴딩 감독의 작품입니다. 상대적으로 그 인지도가 좀 덜한 감독일 수 있는데 이 감독 상당히 능력이 출중한 감독이고요. 영국 출신의 감독이면서 그 시나리오부터 해서 뭐 음악 작곡까지 그리고 감독으로서의 대표적인 작품은 1927년에 안나 까레리나 그리고 1932년 이 작품으로 아주 유명한 감독이죠. 그랜드 호텔, 그레타 가르보, 존 베리모, 라이오넬 베리모, 존 크로포드. 라이오넬 베리모, 존 크로포드 어디서 나왔습니까? 존 크로포드 저희 그 동영상에서 자니 기타 그거는 상당히 뒤에 이때는 젊은 시절이죠. 존 크로포드 한때 보면 베티 데이비스와 이 시절 양분을 했던 그 대표적인 배우죠. 그 그레타 가르보는 뭐 말할 것도 없고요. 라이오넬 베리모는 어디에서 나왔습니까? 그 백조의 결투에서 그 아버지 역할, 그 의원님이라고 했던 그 배우였죠. 그리고 그 다음에 그 이 감독의 또 대표적인 작품 중에 하나가 이 작품입니다. 아마 소개시켜 드릴 것 같아요. 조만간에 타이런 파워하고 진 티언이 나왔던 면도날이라는 작품 1946년이고요. 오늘의 영화는 1947년 영화입니다. 공통점은 이 1946년하고 오늘의 47년의 남자 주인공이 똑같은 인물이라는 거. 타이런 파워. 타이런 파워는 어떤 배우였습니까? 주로 보면 뭐 미남으로 해서 그 역사물이나 나와서 어떻게 보면 에럴 프린 같은 어떤 그런 그 잘생김으로 어필하는 배우였죠. 그런데 그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본인의 배역에 좀 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면도날에서 에드먼드 굴딩 감독을 만나게 된 거고요. 거기서도 아주 그 뭐야 개성 있는 연기를 보여주죠. 그리고 이 1947년 오늘 소개해드린 영화가 이분의 인생작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처음부터 이 윌리엄 린제이 그레샴이라는 이 원작에 너무너무 끌렸어요. 그래서 판권까지 구입하려고 하고 그리고 이제 그런 상황에서 당시에 그 20세기 폭스사의 사장이 데릴 제눅이었죠. 자눅한테 가서 이 원작은 나를 위한 영화인 것 같다. 이거 좀 만들자. 나 여기서 진짜로 인생 캐릭터 해보고 싶다. 그러니까 자눅이 얘기합니다. 아니야, 이런 욕 하면 안 돼. 너의 이미지에 반해. 하면서 헨리 킹 감독까지 보내서 설득을 하거든요. 그런데 안 됩니다. 그러면서 나 반드시 이거 하고 말 거야. 그리고 에드먼드 굴딩 작년에 면도날에서 작업했던 그 감독까지 붙여줘 해서 결국은 밀어붙이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 내용 자체가 상당히 어둡고 강렬한 캐릭터거든요. 그리고 윌리엄 린제이 그레샴이라는 이 소설가는 이런 유랑극단, 서커스 이런 쪽에서 일어나는 밑바닥 인생에 대해서 아주 적나라하게 표현을 했던 그런 작가이기 때문에 상당히 어두운 부분이 많아요. 그 역시 인생을 자살로 마감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 당대 최고의 시나리오 작가인 줄 퍼더만을 붙여서 좀 그걸 내용을 좀 완화해 봐라 했는데 줄 퍼더만은 어떤 시나리오 작가입니까? 저희 그 동영상에서 To Have Have Not 험프리 보가트하고 그 로렌 바콜이 처음에 만남으로 조어했던 그리고 월터 브래넌도 나오고 그 영화의 시나리오 작가이자 그 유명한 빅 슬립의 그 시나리오 작가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뭐 엄청나게 그 작품들이 많아요. 그렇게 작업을 하게 되고 그다음에 리 감스라는 촬영 감독을 붙입니다. 왜냐하면 에드먼드 굴딩 감독이 모든 걸 다 할 수 있는 감독이었어요. 심지어 뭐 무대 의상, 무대까지도 그리고 본인이 배우였기 때문에 배우의 그 연기를 지도하는 데는 탁월했고요. 그런데 촬영은 촬영 감독한테 좀 맡기는 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영화의 촬영 감독이 무지무지하게 중요한 영화이기 때문에 이런 대가를 드린 거죠. 리감스 대표적인 작품이 제가 소개시켜 드린 영화에 많았던 것 같아요. 1955년 험프리 보가트 최근에 소개시켜 드렸던 그 광란의 시간 기억나시죠? 그 영화부터 해서 예전에 또 제가 동영상 소개시켜 드렸던 막스 오필스 감독의 포획 제임스 메이슨 나왔던 거 그리고 킹 비더 감독의 백주의 결투 제니퍼 존스 그레고리 팩 나왔던 그 영화입니다. 조셉 커틴하고 그런 영화뿐만이 아니라 뭐 제니의 초상 그리고 알프레드 히치콕 감독의 파라다인 부인의 재판
그런 영화를 촬영을 했기 때문에 최정상에 있는 촬영 감독이고요. 그다음에 음악은 이 영화가 어떻게 보면 상당한 심리극이면서 한편으로는 필름 누아르 같은 영화입니다. 그런데 필름 누아르인데 뭐 총 쏘는 장면 없고 뭐 그런 일상적인 어떤 필름 누아르가 아니라 좀 독특한 장르의 영화거든요. 그래서 음악도 상당히 중요하겠죠. 심리적인 묘사 부분이 중요하고 이런 어떻게 보면 유랑극단의 그 어두운 그런 단면을 보여주는 그런 어둡고 그 안에 어떤 심리가 오고 가는 그런 음악 연출이기 때문에 음악 감독 중요하게 선정을 해야 되겠죠. 시리얼 제이 머커리지 어디에서 음악 연출이 있었냐면 저희 그 영화 중에서 진티언이하고 데나 안드레스 나왔던 그 영화 기억나세요? 골목이 끝나는 곳. 그 마크 딕슨 형사가 우발적으로 사람을 죽이게 돼서 이제 했는데 그 진티언의 아버지가 범인으로 몰리게 돼서 막 했던 영화 기억나죠? 나중에 혼자서 그 스칼리지 범인을 잡으러 가서 뭐 유서까지 써놓고 그 영화입니다. 그 영화에 이제 음악 감독을 했던 거예요. 그리고 뭐 백만장자 결혼하는 법, 조슈아 로간 감독의 버스 정류장 이런 거를 음악을 썼습니다. 그리고 이제 배우가 이제 중요하는데 배우가 많이 나옵니다. 타이런 파워 여기서 스탠이라는 역을 하는 거죠. 스탠은 어떤 역할이냐면요. 유랑극단에서 뭐 엄청나게 배역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 제일 이제 하급이죠. 하급으로 이제 그 이리저리 방황하면서 자기도 이제 성공을 노리는 그리고 신분 상승을 위한 그런 야망으로 가득 찬 그러면서 양심이라고는 전혀 없는 그런 인물로 이제 비춰집니다. 그리고 이제 그 여자를 만나면서 자기의 그 목적을 하나하나 달성해 가는 거죠. 그 첫 번째 여인의 역할로 나오는 게 존 블론델. 1930년에 어떻게 보면 좀 글래머러스하면서 판무바탈적인 역을 많이 맡았던 대배우 중에 한 명이고요. 주로 제임스 캐그니하고 이제 같이 영화를 했었죠. 대표적인 영화 중에 하나가 에너미 피블릭 너무 유명한 영화죠. 1931년에. 그리고 이제 40년 넘어가면서 이제 좀 경력이 조금씩 내려가기 시작했던 그렇지만 대여배우 중에 한 명입니다. 여기서 지나라는 역할을 하고요. 일종의 독심술의 대가입니다. 그런데 독심술을 하려면 상대가 필요한 거죠. 그 남편 역으로 이제 이안 케이스 피트라는 남편하고 같이 하는데 피트는 벌써 술에 쩔어 있죠. 완전히 알코올 중독자 말기입니다. 같이 이렇게 역을 하고 있고 그 사이에 그런 어떤 그 독심술을 하기 위해서는 서로 간에 코드라는 걸 공유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 코드를 세상의 황금보다 더 값어치 있는 것으로 생각하면서 그 코드를 가지고 한때는 최전성기를 구가했다가 지금은 나락길에 남편 때문에 그런 거죠. 술주정뱅이고 그렇지만 어쨌든 남편을 버리지 않고 함께 이 일을 유랑극단에서 이어가고 있는 여인으로 나오는데 자꾸 그 젊은 타이론 파워가 연기하는 그 스탠은 그 진아를 통해서 뭔가를 갖다 좀 배워가기를 좀 꿈꾸면서 진아를 유혹하려고 하는 그런 어떤 대상으로 이렇게 등장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코린 그레이 자주 등장했죠. 어떤 영화에서 그 키스 오브 데스에서 헬레 헤스와이 감독의 영화였죠. 그 영화에서 어떤 역할로 나옵니까? 빅터 마추어가 부인이 죽었잖아요. 근데 그 옆집에 살면서 빅터 마추어를 좋아해서 둘이 나중에 결혼을 하게 되는 그 지고지순한 그런 여인의 역할로 나왔습니다. 마찬가지로 그 스탠리 큐브릭의 영화 중에 킬링이라는 영화에서도 마찬가지로 그 비슷한 역할로 이제 등장을 했죠. 여기서는 몰리라고 해서요. 약간 비키니 같은 걸 입고 전기쇼, 그러니까 막 전기가 이렇게 통하는데 끄떡없는 그런 역할로 이 유랑극단에 참여하고 있고요. 그 남자친구는 브루노라고 거기서 마치 타잔 같은 역할을 하는 아주 등치 좋은 마이클 마zu르키. 이 배우는 어떻게 보면 그 줄스 다신 영화 1900 그게 50년대 초반일까요? 나이트 앤 시티. 저는 줄스 다신도 언제 한번 몇 작품 다뤄보고 싶네요. 그리고 이제 뭐 뜨거운 것이 좋아 같은 어떤 영화에서도 등장했던 배우입니다. 그리고 이제 또 두 번째로 중요한 여인의 역할이 이제 코린 그레이였고 그 밑에 이제 헬렌 워커. 그리고 코린 그레이는 결국은 브루노하고 지금 사귀는 사이지만 스탠을 좋아하게 되고 스탠하고 결국은 결혼을 해서 늘 얘기합니다. 나는 너를 끝까지 사랑할 거야 하는 어떤 그런 역할로 해서
그 인생의 배우자로 그 타이런 파워가 분한 스탠하고 같이 가는 역할이죠. 그리고 이제 헬렌 워커라는 이름이 등장합니다. 이 배우는 어떤 배우냐면 한 20대 초반에서는 엄청나게 떴어요. 그러다가 26세 정도 됐을 때 불미스러운 사건, 교통사고인데 막 사람이 죽고 뭐 그런 어떤 부분에 연루돼서 나락을 가기 시작합니다. 그전에 그 주로 50년대 초반까지 활동을 했고요. 상당히 다양한 스타 배우들하고 많이 연기를 합니다. 샤를 보아이에 뭐 제임스 스튜어트, 커크 더글러스, 미키 루니 뭐 타이런 파워 여기서는요. 여기서 맡은 역할은 리터 박사라고 해서 한참 타이런 파워가 이제 상승 가도를 달릴 때 우연히 만나게 되는 그런 어떤 정신 분석학자로 나오고 이 영화에서 제일 중요한 인물 중에 한 명입니다. 어, 어떻게 보면 이 여인을 만나면서 우리의 주인공 스탠의 운명이 결정적으로 바뀌어 버리는 거죠. 그리고 맨 마지막에 테일러 홈스는 여기서 이스라 그린들이라는 어마어마한 거부인데 어떻게 보면 이 주인공인 스탠이 이 거부를 움직여서 뭔가 인생에 제일 큰 걸 얻으려고 하는 그런 대상이기도 합니다. 이 배우는 바로 전해인 1946년 키스 오브 데스 마찬가지로 그 죽음의 키스에서 기억나세요? 그 빅터 마초 감옥에 들어가고 나서 계속해서 면담했던 얼 하우저라는 변호사, 그 변호사 역할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제가 GK에서 기기라고 적어 놓은 거는 기기라는 게 상당히 설명을 요구하는 그런 이런 유랑극단에서 가장 인기 있는 야수 같은 사람이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제가 적어 놓은 거고요. 이렇게 해서 이제 영화를 시작해 볼 건데 이 영화의 이제 제목으로 들어가야 되겠죠. 이 영화 생각보다 그 접하기가 그렇게 용이한 영화가 아닙니다. 영화 자체가 잘 우리나라에서는 잘 소개가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이 영화의 제목은 바로 나이트메어 앨리입니다. 직역하면 악몽의 골목길 같은 이런 느낌인데요. 악몽의 길목 이런 느낌이에요. 근데 우리 한글 번역으로는 서커스맨이라고 이렇게 나왔습니다. 뒤에 간단하게 한번 읽어보고 그리고 영화로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보세요. 에드먼드 굴딩의 여느 작품과는 달리 상대적으로 대중에게 잘 알려지지 않았던 서커스맨이 마침내 빛을 보게 되었다. 서커스맨은 하루하루 다양한 막강극을 펼치며 부처처럼 살아가는 유랑극단의 생활을 건조하고 초현실적으로 그려냈다. 잘생긴 배우로 한때 헐리우드를 풍미했던 타이런 파워는 기존의 배역에서 벗어나 초라하고 후줄근한 서커스 수습생역을 완벽하게 소화해냈다. 여기까지만 해서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이 영화는 어떻게 보면 우리가 갖고 있는 그 일상적으로 우리한테 접근이 그 가능한 제일 처음에는 단순한 어떤 심리를 읽어내는 뭐라 그래야 됩니까? 그 심리 독심술사의 그런 쪽으로 인제 입문을 했다가 나중에는 심령술사 저는 이 둘을 구분을 그냥 편의적으로 그렇게 할게요. 독심술사는 그냥 마음을 읽어내는 정도고 심령술사는 영적인 거에 막 개입을 하려는 그런 식으로 저 나름대로 구분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영적 개입까지 가면서 본인이 통제할 수 있는 그 너머의 영역까지 욕망을 이어가면서 생기는 운명의 어떤 그런 이야기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연출 부분 상당히 중요합니다. 연출은 크게 보면 두 공간이겠죠. 성공하기 직전의 공간하고 성공하고 난 후의 공간이겠죠. 성공하기 직전의 공간은 어때요? 그 유랑극단의 그 가려진 어두운 현실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상당히 표현주의적인 음영의 대비가 뚜렷한 그리고 어두운 분위기에서 뭔가 그 안에 비극적인 부분을 내포하고 있는 그런 내용들이 많이 등장을 하니까 상대적으로 좀 어둡고 초라하고 그 안에서 그 음영이 두드러지고 그런 공간으로 주로 영화가 연출이 되고 그 다음에 그 성공을 해서 이제 호텔에서 공연을 하게 되거든요. 그 몰리랑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밝고 각지고
좀 더 뭐랄까 현대적이고 모던하고 그러면서 그 안에 뭐 어떤 뭐야 뭐 비밀을 좀 감춘 듯한 그런 어떤 연출로 인제 좀 바뀌게 되는 그런 대비를 보시는 것도 상당히 재미 중에 하나일 거고요. 저 개인적으로 이 영화는 그 에드먼드 굴딩의 그 최고 역작이고 어떤 경우에는 뭐 이 영화를 폄하하는 경우도 적지 않아요. 그렇지만 영화가 전혀 그 세월에도 불구하고 전혀 영화 자체가 늙지 않았고 오늘날도 주제가 되는 얘기잖아요. 믿음의 문제. 그리고 우리가 얼마나 지금 그런 어떤 뭐 뭐라 그럴까 이 영화의 주제가 되는 어떤 사람을 마음을 갖다 읽고 우리가 거기에다 위탁하고 그러는 어떤 주제이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상당히 영화를 통해서 생각할 게 많고 그리고 대사나 이런 거를 통해서 생각할 수 있는 여운이나 깊이가 한편으로 보면 그런 이 일종의 사기에 넘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어떤 사람들의 그런 심리도 잘 드러내주고 있는 그런 영화라고 생각을 합니다. 영화를 한번 들어가 볼게요. 네, 이렇게 가고요. 타이론 파워 등장하면서 어때요, 음악? 네, 극적이고 되게 심리적인 부분이 많이 보이죠. 그리고 여기 보면 제일 처음에 이 서커스의 그 시작 장면, 서커스가 아니라 유랑극단의 시작 장면인데 저 왼쪽에 이 지나 이 적혀 있는 게 바로 조앤 블롱델이 연기하는 그 진하고 일종의 그 독심술인 거죠. 네, 조앤 블 코린 그레이, 헬런 워커 여자 3명이 등장하고 그 다음에 테일러 홈즈, 마이크 마주키 이렇게 등장을 합니다. 실 뭐 그러지 하고 음악이 이어지고 저렇게 하나하나 장면을 보여주고 자 들어갑니다. 벌써 이제 보여주고요. 그리고 서서히 카메라가 이제 접근해 가면서 어때요? 마치 옆에는 파라오 그게 있고요. 저거는 이제 보통 때는 타로 카드의 일상적인 삶을 의지하거든요. 근데 그 타로 카드를 이집트에서 사온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런 이집트 저런 그림들이 있는 거고요. 그 안에 어떻게 보면 대단히 미스테리하면서 압도적인 그런 어떤 여신 같이 그렇게 등장을 하죠. 아주 카메라를 갖다가 위로 보면서 그죠? 그러면서 접근을 하고요. 그 시선은 저 아래에서 뭔가 자리를 잡지 못하는 그 타이런 파워. 딱 보면 수습생 같은 느낌이 들죠. 그리고 아주 그 독특한 시선을 던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세요. 여기 드디어 기익이라는 게 나왔죠? 보세요. 잠깐 돌릴게요. 자, 멈췄습니다. 자, 이 기익이 어떻게 보면 그 유랑극단의 제일 그 인기를 갖다 끄는 인물이에요. 그런데 보세요. 사진을 보면 되게 기괴하죠. 이 사람이 얘기합니다. 이 기익이 사람인가 야수인가 하면서 우리 마치 약장수처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여기 보세요. 이게 뭐냐면 이게 바로 닭입니다. 저 기익이라는 그 역할을 하는 그런 어떤 인물은 그러니까 저런 사람은 어디서 데려오겠죠. 그런데 저 기익은 뭘 하게 되냐면 저 닭을 산채로 이빨로 뜯어서 그거를 갖다가 생 그 자체로 먹는 그런 걸 하는 겁니다. 네, 저 안에 기기라는 게 있고 이거는 교육 용도로 우리가 당시에 그러면서 지금 먹을 시간이다 하면서 저런 생닭을 2마리를 넣어주는 거죠. 근데 오 사람들이 놀라고 거기 막 씹어 먹는 소리도 막 들리고 그럽니다. 그리고 이제 그 옆에는 이제 막 불을 뿜는 그런 사람들도 있고 그러면서 여러 가지를 하는데 여기서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도대체 저 기익이라는 거 원래 저런 사람이냐? 나는 이해를 할 수가 없다. 타이런 파워가 물어보는 거죠. 저거 도대체 원래부터 저 사람들은 저렇게 그런데 여기 단장 같은 사람이 얘기를 합니다. 너무 많이 알려고 하지 말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너가 입 닦는 거를 알게 되면 네가 어느 정도 벌써 이 극단에 익숙해진 거다 하면서 돌려서 얘기하는 거죠. 다시 말해서 이 기계에 대한 정체를 자기들은 어떻게 기기 저렇게 어떤 사람을 기구로 이렇게 하는지를 자기들은 너무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런 비밀을 알려면 너가 세월이 좀 지나면 알게 되고 그 비밀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느 누구한테도 입 밖에 내지 않는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상당히 그 미스테리한 느낌을 주는 거죠. 그리고 이제 등장을 바로 시킵니다. 누굽니까? 바로 피트예요, 남편. 술주정, 알코올 중독에 그냥 쩔어 있는 남편이 저렇게 있는 거를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제 가는 거죠. 자, 그런데 그 괴짜가 바로 그 기기입니다. 그 기기에 대해서 기기 어쨌거나 그렇게 사람들이 저렇게 그 평가를 하는지 모르겠다고 하면서 그래도 기기 여기서 제일 그런 어떤 인기를 끄는 사람 중에 하나인 겁니다. 그러면서 이 모든 걸 둘러봤잖아요. 기계에 대해서 관심도 표현하고 그리고 그리고 여기 사람들이 저렇게 몰려서 저기 열광하는 이런 모습을 통해서 자기가 뭔가 된 것 같고요. 그런 부분이 너무 자기도 모르게 그런 쪽에 끌려서 뭔가를 하고 싶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런 어떤 열망을 한쪽 시선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나 이 모든 게 좋아하면서 마지막에 나는 그리고 너 진아도 좋아 하면서 뭔가 뉘앙스를 떨어뜨리고 이제 본업으로 가는 거죠. 여기서 이제 뭐 저거 얘기하면서 다들 이 종이에다가 본인이 원하는 소망을 적으세요 하면서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 종이를 모아다가 뒤에다 주는 겁니다. 그럼 술을 마시고 있죠. 저기다가 그 종이를 모아서 주고 다른 종이를 갖고 가서 저기에다가 통 속에 넣는 거죠. 그리고 나서 종이를 넣은 다음에 자, 술의 영혼을 넣는답니다. 그러니까 술이 되게 중요한 거예요. 술을 저기다 붓고 술이 어떤 영적인 거를 드러내 주면서 자기한테 영감을 줘서 그걸 갖다가 그 종이에 적힌 내용을 보게 해준다는 그런 원리로 얘기합니다. 네. 근데 어때요? 안에서는 아까 준 종이로 열심히 글씨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를 아래를 볼 때마다 저렇게 보여주는 거죠. 그러면서 점점 뭔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당신의 이름 뭐 맞죠? 그리고 당신의 고민은 그거죠 하면서 이제 박수를 받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 한 명을 또 소개해야 되는 거죠. 마치 타잔의 여인인 제인처럼 저렇게 이제 와서 이게 누굽니까? 코린 그레이죠. 여기서 몰리입니다. 저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나 진짜로 진아 너무 불쌍해. 뭐야, 술 취한 녀석한테 잡혀가지고 저렇게 자기 본인이 얼마나 능력이 있는데 이런 게 나중에 보면 다 하나의 복선이 됩니다. 잘 기억을 하셔야 될 거예요. 그리고 막 이렇게 서로 얘기를 합니다. 자, 지금은 저렇게 수정뱅이지만 옛날에 한때는 대단했어. 그러면서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본인도 이제 야망을 드러내고요. 나타났죠, 브루노가. 자꾸 옆에서 이제 붙어 있으니까 신경이 쓰이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삼각관계 그런 부분을 하는데 이제 얘기합니다. 브루노, 내가 하고 싶은 건 할 테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너 신경 쓰지 말라고 하면서 이제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래서 참 어이없다. 그리고 이제 이동을 하면서 이제 차를 타고 가는 겁니다. 그런데 그 몰리가 얘기를 했거든요. 그 코드라는 게 있는데 저 둘 사이가 어떻게 통하는 거지? 그러니까 아까는 글씨를 써서 그거를 갖다 소통을 했지만 글씨 말고 지금은 술이 취해 있으니까 움직이지를 못하니까 그런 식으로 하지. 원래는 그 피트가 바깥에 서서 아까 그 종이에 쓴 글을 갖다 걷어갔잖아요. 근데 원래는 어떤 식으로 하냐면 그 자체 멀리서 광중 속으로 들어가서 관중이 그 즉석에서 쓴 걸 보고 바로 그걸 알아맞히게 하거든요. 그때는 코드가 필요한 겁니다. 코드라는 거는 어떤 거냐면 둘 사이에
어떤 그 음절이라든지 액센트라든지 그리고 단어 하나 안에 숫자가 비밀스러운 숫자가 들어 있어서 그 숫자가 사물을 지칭하게 만들어서 둘 간의 그런 어떤 '아 여기 이 부위는 뭐 무엇을 갖고 있죠?' 하는 거를 갖다 얘기하는 방식 안에서 액센트와 여러 가지 그 단어의 강약을 통해서 조절을 해서 그걸 알려주는 겁니다, 그 단어. 그거를 서로 단어가 소통이 되게 돼 있어요. 그걸 코드라고 합니다. 그런데 인제 그 코드에 대해서 넌지시 알고 싶어서 그 얘기를 꺼내는 거예요. 그러면서 코드 그거 궁금하다고 이러는데 뒤에서 갑자기 불쑥 나올 겁니다. "야 나 죽고 죽은 뒤에 그 얘기를 해야지. 코드는 절대 안 될걸." 하면서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코드 너 알 생각 어림도 없어." 하면서 그때는 인제 깨어나는 거죠. 그리고 둘 사이에서는 어떤 얘기를 하냐면 네, 그한테 충분한 상처를 줬다고 하고, 그래도 나는, 피트가 언제 떠났어. 떠나서 그가 없어서 벤스턴이라는 마술가를 데려와 봤는데 나는 피트 없이는 안 되더라고. 그리고 피트가 저렇게 나라까지 내가 뭔가를 갖다 자꾸 해주려고 할수록 더 나빠지긴 했는데, 그래도 나는 저 피트를 절대 포기하지 않고 할 수 있는 거는 끝까지 다 할 거야. 이러면서 피트에 대해서 어쨌든 끌고 가려는 얘기를 하니까 "너 정말 멋진 여자야. 넌 정말 대단한 여자야." 하면서 인제 얘기를 하고 그 상황에서 인제 클락션을 울리게 되는 거고요. 자, 지금 보면 저거가 마치 뼈다귀라도 하나 떨어질 걸 기다리는 미친 사람처럼 저렇게 있잖아. 하는데 이런 느낌이 어떻게 보면 '뼈다귀를 기다린다.' 그러고 아까 그 기그라는 그 뭐야 괴물 같은 역할을 하는 거 있잖아요. 그 배역도 일종의 이 극단의 배역 중에 하나거든요. 근데 기그는 어떻게 원래 운영이 되냐면 진짜 술주정뱅이의 극단을 간 사람한테 재워 주고 그리고 술만 주는 조건으로 해서 그 배역을 시키는 거거든요. 그거 마찬가지잖아요. 그 먹을 것도 안 주고 그러니까 어때요? 그 생닭 주면 그거라도 뜯어 먹어야 되는 거죠. 근데 지금 보면 이렇게 완전히 술주정뱅이의 이제 극한으로 와서 또 여기서 진아가 뼈다귀만 기다리는 뭐 같다 하는 거는 은근히 그런 어떤 상징을 깔아두고 가는 겁니다. 자, 저 사람한테 아침 좀 줘야 되겠다 하고 인제 오늘은 좋은 방에 가서 호텔에서 씻기도 하고 그러자 하니까 자기는 그냥 갈 데 있다고 친구 만나러 간다니까 돈도 쥐어 주고요. 밥도 먹으라고 또 돈도 쥐어 주고 애기처럼 저렇게 돌봐 주는 거죠. 그리고 너무 고맙다고 하고 가고 여기서 코드 여기서 코드는 왜 얘기를 하는 거냐면요. 자 "너 그런데 어떻게 할 거야 저 피트?" 막 이렇게 물어보니까 "나 피트 틀림없이 고쳐 줄 거야." 하면서 "피트 병 내가 고쳐 줄 거야." 하니까 "피트 병 고치려면 돈이 엄청 많이 들 건데." 그러니까 얘기합니다 진아가. "나 코드 팔 거야." 코드라도 팔아서 그러니까 얘기합니다. 인제 어떻게 보면 저 목적을 위해서는 바로 달리는 자기 생각밖에 안 하는 그런 인물이거든요. 그러면서 뉘앙스를 주는 거죠. "나 좋은 생각 났어. 우리 같이 하면 어때?" 하면서 슬슬 인제 저렇게 육체적인 접촉으로 가니까 "아 나 좀 생각할 시간을 줘." 하면서 인제 그 본인이 오늘 숙박 예약해 놓은 그 호텔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인제 그 호텔로 찾아온 거죠 바로. 찾아와서 인제 늘 타로에 의존을 하거든요. "이거 이집트에서 내가 산 타로인데 잘 맞춰." 하니까 지금 인제 진아는 벌써 점을 쳐 보는 겁니다. 이 스탠하고 둘이 같이 일해서 '이게 어떻게 될 건가.' 했던데 생각보다 좋은 운이 나왔습니다. 돈도 벌고 나쁘지 않네. 그런데 인제 피트의 카드를 보는 겁니다. 그리고 "이거 네가 어떻게 이거 네가 한 거야? 네가 떨어뜨린 거야?" 하니까 "아니 그게 몰라. 떨어졌겠지." 하는데 이게 피트 카드인데요. 너무 안 좋습니다. 그리고 곧 죽는다는 어떤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다 접으려고 하는 겁니다. 나 아니 다 끝낼래. What have I done? 그런데 어때요? 카드 더 이상 못 보겠고 그렇게 얘기하니까 다가옵니다. 이따위 걸 왜 믿어? 거기에 근데 행맨이라고 머리 거꾸로 달리는 거 그거 카드도 나와요. 근데 We've all 아 gonna die. 그걸 왜 믿어? 하면서 이거 다 쓸데없는 Never 거야. give up. 그런데 얘기합니다. 아, 너는 내가 봤을 때 절대 뭔가를 포기하지 않는 사람인 것 같다. 그래서 내가 그런 이유 때문에 Why do you say that? Well, I don't know. 몰라. 나 느낌이 그래. 여기는 보면 저 얘기가 되게 중요해요. 난 느낌이 그래. 왜냐하면 언어라는 거는 되게 어느 정도 왜냐하면 독심술사가 언어로 움직이지만 결국은 언어보다는 어떤 그 안에서 설명할 수 없는 그 필링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대부분 이 영화에서는 나도 몰라 하는 그게 말보다도 더 강력하게 맞는 경우가 많습니다. What? I wonder why I'm like that. Like what? I'm never thinking. 그리고 나는 나를 제외하고는 생각도 할 수 없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아까 보면 너는 절대 포기 안 하는 남자 같다. 그 뒤에 이런 대사가 있습니다. 그게 자꾸 내가 널 멀리하려는 이유야.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은근히 스탠에 대해서 뭔가 불안감을 느끼는 거죠. 언젠가는 자기를 이용하고 떠나버리지 않을까. 이런 느낌. 그리고 절대 포기 안 하고 극단으로 가려는 느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절대 포기 안 한다는 거는 이 진화 같은 경우에는 자기가 할 수 있는 영역을 갖다가 까지만 이렇게 속여 나가는 거잖아요. 그 코드도 속임수긴 하지만 그래도 그거는 이제 극단적으로 사람들한테 어떤 그거를 주는 거는 아니기 때문에 About anybody. 근데 그 Except myself. 선을 넘을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근데 봐요. 이렇게 해서 결국은 그런 어떤 진화의 불안감을 저렇게 키스로 종식을 Be 시키면서 alone for a bit. 잠깐 혼자 내버려도 생각 좀 하게. 그런데 생각에 여유를 안 둡니다. 얼굴로 저렇게 밀어치면서 키스를 하고 그 정복을 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넌 정말 나빠 하면서 기다려. 누가 문을 두드리니까. 그러니까 지금 피트가 온 줄 알고 긴장을 하는데 알고 보니까 그 브루노가 몰리를 찾아온 겁니다. 그러니까 대신 이거 모자 혹시 이거 그 뭐야 스탠 모자 아니야? 이런 느낌이 있으니까 스탠 왔어. 스탠 잠깐 씻으러 왔어. 씻으러 왔어. 먼저 선수 치는 거죠. 사람의 마음을 얼마나 잘 읽는 사람입니까? 그리고 여기가 이제 엄청나게 중요한 장면입니다. 이 부분부터 해서 2부로 이어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